자, 오, 혈압. 1. 혈압이 무슨 뜻이냐? 혈관벽을 지나가면서 생기는 압력. 그래서 우리가 블레드 프레셔, 그래서 우리가 BP라고 하죠. 병원에서 혈압 단어 안 쓰죠. BP라고 쓰죠. 자, 120에 80 그러면은 앞에 게 수축기, 심장이 짜주는 거. 그 다음에 뒤에 80 이거는 이완기, 쉴 때. 그래서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읽을 줄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축기 혈압이 무슨 뜻이냐? 좌심실 수축할 때. 자, 아까 혈압의 정의 봤을 때 혈관벽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혈관이냐? 동맥혈관이에요. 그래서 대동맥 혈관벽을 지나면서 생기는 압력이 수축기 혈압이다. 즉, 동맥이 쫀쫀하지 않고 느슨해지거나 어디가 막혀 있다. 그러면은 이제 터지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경색, 막혀서 괴사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수축하는 게 수축기 혈압. 그다음에 이완기, 이거는 우심방. 물론 좌심방도 되죠. 자, 우심방이 최고로 이완됐을 때 압력이다. 그래서 수축과 수축 사이에 휴식. 그래서 휴식기 혈압, 이완기 혈압이라고도 말하죠. 자, 특성 보면은 우리가 정상 혈압이 120에 80.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죠. 상승, 하강. 우리가 이 바이탈은 시험에 어떨 때 상승하나, 어떨 때 하강하나, 그게 가끔 시험에 나오죠. 자,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상승하나, 밥 먹고 나서 즉시, 그 다음에 운동 후, 흡연 후. 자, 방광 백만시. 우리가 그 소변 참으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앉아보지 못하게 되죠. 그게 혈압이 상승해서 빨리 비우려고 하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방광 팩만 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이게 왜 그러냐면 혈관이 수축하게 돼요. 그래서 피가 지나면서 압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고혈압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뇌졸중, 뇌경색,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화나게 되면은 얼굴이 불그락 똑같아지죠. 방광백만시처럼.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 시에, 왜 그러냐면 교감신경이 작동을 해서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혈압이 상승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죠. 혈관벽의 탄력성 감소, 이게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 측정하는 경우, 당연히 서서 측정하면은 혈압이 높아야지 심장으로 가는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서서 혈압 잴 때는 혈압이 높다. 그 다음에 커프가 좁은 경우 그 옆에 표 있죠. 혈압 측정 시 나타나는 오류, 거기에도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혈압 상승할 때는 이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여긴 없는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저녁에 그 다음에 불안할 때, 통증 있을 때, 그때도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그거 맞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압 하강인 경우, 출혈 시 당연히 피가 없으니까 혈압이 떨어지겠죠. 피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금식, 수면, 탈수, 출혈, 요게 탈수랑 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에 고혈압제, 이뇨제 먹을 경우, 진정, 마취제, 그 다음에 누워있을 때, 그 다음에 커프가 넓은 경우, 그리고 요때는 아침에도 없죠. 아침에도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온찜질 할 때, 혈관 이완되니까. 자, 아까 혈압 상승에 냉찜질, 그거는 말씀 안 드렸네요. 혈압 상승할 때는 냉찜질도 혈압이 올라간다. 왜냐면은 차게 해서 혈관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이 상승할 때, 냉찜질할 때 상승하고요. 온찜질 하면은 혈압이 떨어지죠. 그래서 상승, 하강 같이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완동맥. 자, 이거는 시험에 잘 나왔죠? 자, 상박, 윗팔이죠? 윗팔에서 혈압을 보통 재는데 어떤 맥박을 쓰냐? 그러면 답은 상완동맥. 답으로 하셔야 돼요. 상완동맥. 혈압 측정할 때, 맥박 측정할 때는 어디?
요골동맥. 그렇게 해서 구별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슬와 동맥. 이거는 무릎 뒤에 하는 건데, 자, 이거는 대퇴. 네, 허벅지 있죠? 대퇴 혈압 측정 시는 슬와 동맥. 무릎 뒤에 재시면 되는데, 병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팔에 주사 맞고 있다 이러면은 혈압을 팔에서 재면 안 되죠. 그래서 다리에서 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대퇴해야 되냐, 종아리 해야 되냐. 자, 그럴 때 대퇴는 좀 넓은 혈압계가 필요해요. 근데 병원에서 넓은 혈압계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러면은 종아리에서 혈압을 측정해야 되고요. 그때는 어디 맥박 재야 되냐? 족배동맥. 우리 그 발등에 발등에서 맥박을 측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 책에도 여기 요점 정리에도 좀 안 나와 있고 시험에도 잘 안 나오지만은 병원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죠. 그래서 혈압 잴 때 상완동맥, 슬화동맥 거기서 잰다. 그거 맥박 잴 때 그래서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그러면은 환자 팔을 무슨 높이? 심장 높이. 혈압계와 같은 높이가 아니에요. 심장 높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 심장과 같은 높이로 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손바닥도 펴고, 그 다음에 손바닥을 위로. 그래서 우리 외래에 가면은 자동 혈압계 잴 때 손바닥을 위로 해서 재셔야 돼요. 그림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자동 혈압계 보면은. 그래서 심장과 같은 높이,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손바닥을 위로 펴고 해야 된다.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혈압 측정 시 흔히 나타나는 오류. 자, 여기는 없는데요. 아까 상완동맥, 대퇴동맥, 대퇴혈압 이렇게 잴 때 시험에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은 상완이 높을까, 대퇴가 높을까? 대퇴가 당연히 혈압이 높아요. 심장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10에서 40 정도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대퇴에서, 다리에서 혈압 잴 때. 자, 그 다음에 밑에 커프가 너무 좁은 경우는 혈압이 높다. 아까 했었죠. 그 다음에 넓은 경우는 혈압이 낮다. 그래서 요것까지는 앞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팔이 심장보다 낮으면은 혈압이 높아진다. 왜? 압력이 세야지 혈관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팔이 심장보다 높은 경우는 혈압이 낮다. 왜냐면 이렇게 피가 쭉 내려오기 때문에 혈압이 낮다. 그 다음에 혈압 측정 전에 충분히 안정이 안 된 경우는, 즉 뭐 계단 걸어서 올라왔다 이런 경우는 혈압이 높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30분 후에 다시 재야 되고요. 반복 측정했다. 근데 바로 했다. 이러면은 수축기 혈압은 높고 이완기 혈압은 낮게 돼요. 그 다음에 커프를 느슨하게 감았을 때는 혈압이 높게 된다. 그 다음에 공기를 빨리 뺀 경우는 수축기 혈압은 낮고 이완기 혈압은 높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커프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식사 직후, 흡연 직후 혈압을 측정하면은 높게 나와요. 높게.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자, 아까 공기 뺄 때 있었죠. 빨리 빼면은 수축기 혈압이 낮고 이완기 혈압은 높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공기를 그러면 너무 느리게 뺄 때는 어떻게 되냐? 이완기 혈압이 높다. 그렇게. 그래서 커프 공기 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밑에 써 있죠. 커프에 바람을 빼고 커프 아래 상완동맥의 박동이 잘 촉지되는 곳에서 몇 cm? 2에서 5cm 위에 커프를 감아라. 그러면은 바람을 어떻게 빼야 되느냐? 속도는 어떻게 빼야 되느냐? 여기는 없죠? 자, 2에서 3. 1초에 2에서 3 떨어지게.
2에서 3mm의 치지 떨어지게 1초에 그렇게 해서 바람을 빼시면 돼요. 너무 빨리 빼거나 너무 느리게 빼시면 안 되고요. 1초에 2에서 3mm의 치 떨어지게 바람을 빼셔야 된다. 뭐 요점 정리는 없지만은 우리가 매일 하는 게,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게 혈압재는 거죠. 그래서 1초에 2에서 3mm의 치지 떨어지게 해야 되고요. 근데 요새는 자동 혈압계가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시험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즉 커프는 팔꿈치에서 2에서 5 위에, 그리고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 그 다음에 공기를 완전히 뺀 상태에서 12에서 14 정도의 폭을 가진 커프를 감는다. 자, 이거는 어떤 길이냐면은 상박 윗팔 길이의 3분의 2가 감길 정도의 폭이에요. 그래서 이 12에서 14 이거는 우리 성인 기준이고요. 아동은 이것보다 좀 작고 짧고 대퇴는 이것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12에서 14 이거는 우리가 상박에서 주로 되는 성인용 커프다. 그 다음에 디귿 같은 부위에서 혈압을 반복 측정할 때는 정맥우려의 순환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어. 그래서 2에서 5분 있다가 다시 측정한다.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쪽 팔이 또 잴 때 2에서 5분 간격을 두고 혈압을 재는 이유는, 그러면 답은 정맥 우려를 정상 순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게 답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커프를 댔죠? 그러면은 정맥 혈관이 빵빵한 게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은 그게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순환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2에서 5분 있다가 다시 해라,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바이탈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신체 검진, 닥터들이 보통 이런 건 하긴 하지만 우리도 알고 있으면 좋죠. 1. 신체 검진 순서 가끔 시험에 나왔죠. 시촉타청, 이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시촉타청. 그런데 복부는 좀 다르죠. 복부는 시청타촉, 촉진을 맨 나중에 하죠. 시청타촉. 그 다음에 소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체는 배횡와위, 배횡와위. 자, 왜 청진을 왜 먼저 하냐면은 촉진하고 타진하면은 복부에 연동운동이 생겨서 비정상적으로 돼요. 그래서 한번 본 다음에 청진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부 순서 그렇게 나오면은 시청타촉인데, 일반적인 순서는 그러면은 시촉타청이다. 그리고 요거는 내과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복부 수술하신 분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시청타촉, 그 다음에 소변 보고 오시라, 그 다음에 배횡와위, 무릎을 세운 상태 자세를 유지해 놓으시면은 닥터가 회진할 때 이 체를 하고 계시면은 좋아하죠. 이 쌤이 뭔가를 아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배횡와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왜 배횡와위 하냐면은 무릎을 굽혀야지 복부의 근육이 이완이 돼서 청진하기가 좋다. 그래서 배횡와위. 자, 그 다음에 2번 체중은 언제? 같은 시간에,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체중계로 같은 옷을 입고,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는 아침 식사 전에 아무것도 안 먹은 아침 식사 전에 보통 하죠. 그래서 방근무가 아침 식사 전에 체중을 재놓고요. 그래서 대의한테 인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왜 체중을 재냐면요. 부종이 있을 때, 그래서 간 경화나 신장이 안 좋아, 이럴 때는 체중을 재는데 그 공통사항이 부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체중을 잰다. 요양병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되는데 영양 상태가 얼마나 있나, 좋아졌나, 나빠졌나, 그런 걸 확인하려고 요양병원에서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몸무게를 체크하죠. 자, 그 다음에 흉이, 가슴둘레 재는 거는 젖꼭지 높이에서 가슴둘레를 재야 된다. 젖꼭지 높이에서 남자든 여자든. 자, 그 다음에 주관적, 객관적, 요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죠. 주관적, 이거는 환자가 느끼는 거예요. 환자가 느끼는 거.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 증상으로 오른 것은, 그러면은 배 아파요, 이렇게 따옴표로도 가끔 나오죠. 복통, 우리는 얼마큼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주관적인 자료인 거죠. 두통, 가려움증, 열감, 속쓰림, 현기증, 식욕부진, 기침, 오심, 이런 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 자료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자료는, 이거는 우리가 알게 되는, 수치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의사나 아니면 상대방이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다. 보면은 입술 색깔, 부종, 기형, 바이탈, 그 다음에 청색증, 기침, 고열, 그 다음에 발진, 홍조, 오심, 황달, 그 다음에 기자호흡, 흉식호흡. 기자호흡은 우리가 왜 객관적인 자료가 되냐면은 누워서 숨 쉬면 힘들어해요. 호흡기 질환들은. 그래서 앉아서 숨을 쉬게 되는데, 그래서 호흡기 환자들이 계속 24시간 앉아 계세요. 그러면은 닥터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앉아서 자네, 저 사람은 힘들구나, 숨 쉬는 게 많이 힘들구나. 그래서 기자호흡,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검사 결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혈액검사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주관적 자료, 객관적 자료 시험에 가끔 나와요. 감염 관리와 무균술, 요거는 시험에 기본 간호에 항상 두세 문제는 항상 나오죠. 그래서 시험에도 잘 나와서 알아두셔야 되지만,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험을 떠나서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감염 관리. 감염병 환자와 보호자의 감염 교육을 실시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답은 손 씻기가 답이다. 손 씻기. 자, 그래서 손위생. 왜 손위생이 중요하나? 그 세 번째로 있죠. 미생물 옮기는 걸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라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자, 왜 손 닦기가 중요하냐? 그 밑에 손에 단백질성 물질, 그래서 손에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기생충 알이나 이런 게 많이 묻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꼭 뭐를 해야 된다? 비누를 써야 된다. 비누. 그 다음에 물, 이거는 흐르는 따뜻한 물이에요. 아니면 흐르는 미온수. 그래서 꼭 흐르는 물에 꼭 비누. 고형 비누가 아니죠. 고형 비누는 앞에 사람이 쓰고 남은 지저분한 물질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비누는 물비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비누와 따뜻한 물 아니면 미지근한 물을, 흐르는 미지근한 물을 써서 손을 씻어야 하는데, 그 물이 없다, 비누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서 알코올 소독제를 쓰는데요. 이 알코올 소독제는요, 펌핑을 2번 하셔야 돼요. 꽉꽉. 그래서 500원 동전 크기만큼 꽉꽉 짜서 손목까지 여기저기 골고루, 손톱 사이사이, 손가락 사이사이 골고루 다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날아가면서, 휘발이기 때문에 날아가면서 소독이 되죠. 그래서 알코올 소독제 쓰시고 또 손 닦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기역, 혈액, 체, 분비물 접촉하기 전에 장갑, 요런 거를 벗은 후 즉시, 즉 장갑 끼고 있어도 손을 닦아야 된다. 그 다음에 리을 보면 환자 처치 후 다른 환자를 처치할 경우에도 다시 손을 닦고, 요때는 알코올 소독제를 쓰셔야 되죠. 시험에 이게 저번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다른 병실로 갔을 때 손 닦는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다른 병실이 아니에요. 다른 환자 얘기예요. 그래서 잘 읽고
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손을 물로 씻기가 환경이 안 되니까 이때는 알코올 소독제로 쓰셔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동일한 환자라도 다른 부위 처칠 때는 또 알코올로 손 소독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알코올 손 소독제를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손이 많이 트고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 알코올 소독제로 꼭 손을 씻은 다음에 틈 나는 대로 우리 손에 로션을 발라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겨울에 굉장히 아파요. 갈라지고. 그래서 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염. 자, 감염이 뭐냐? 미생물이 내 몸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게 감염이다. 자, 교차 감염.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단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의료인. 교차 감염. 이거는 의료인이 문제예요. 의료인이 손 사용기구를 해서 환자를 감염시키는 거다. 내가 손을 안 닦아서 아니면 내가 다른 환자 혈압을 재다가 이 환자를 재서 이 환자가 감염이 되는 거죠. 아니면 체온계도 이 환자 귀에 꼽았다가 또 소독도 안 하고 다른 환자한테 또 고막 체온계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알코올 솜도 항상 고막 체온계 잴 때 알코올 솜으로 한번 닦고 다른 환자한테 적용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니은 있죠?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보면은 손톱 밑에, 그리고 시험에 여기 나왔죠? 손에 상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소독액 바른 후 장갑을 끼고 간호해야 된다. 내가 손에 상처가 있어. 그럴 때는 소독액 바르고 장갑을 끼고 하는데, 왜 장갑을 왜 끼냐면 내가 손에 상처가 나서 혈관이 오픈되어 있죠. 그러면은 다른 환자 이물질이 오픈되어 있는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내가 감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독제 바르고 장갑을 끼고, 물론 이제 환자한테 할 때마다 장갑을 끼긴 하지만은 내가 손에 상처 있을 때는 2번, 3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주사기와 주사바늘 관리.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주사바늘, 주사기는 여러 번 쓰는 게 아니라 일회용. 그 다음에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고, 그 다음에 이 주사기에서 저 주사기로 약물을 옮기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미음 있죠. 미음. 요거 시험에 제일 잘 나오죠. 견고한 합성 수지로 제작된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한다. 주사바늘 버리는 그 하얀 플라스틱 있죠. 거기에다가 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음도 시험에 잘 나오죠. 뚜껑을 다시 씌우지 말고, 근데 뚜껑을 씌워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면은 한 손으로, 그래서 한 손에 뚜껑 잡고 한 손으로는 바늘 있는 주사기 잡고 꾹 닫는 게 아니라 한 손으로 어디 벽이나 통에 해서 잠궈야 되는 거죠. 그때 뚜껑을 그렇게 씌워야 되죠. 한 손, 2손으로 다 쓰시면 안 돼요. 내가 바늘 찔려요. 그러면 내가 그 환자한테 있는 병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한 바퀴 돌 때 20초밖에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손에 바늘 찔리면 절대 안 되고요. 만약에 바늘 찔렸다 이러면은 즉시 피를 많이 빼셔야 돼요. 아까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피를 많이 빼면서 이 환자가 무슨 병이 있더라 차트를 한번 더 보시고, 그래서 피를 좀 많이 빼셔야 돼요. 내가 감염되면 안 되니까. 만약에 찔렸을 경우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하다 보면 수시로 찔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주사바늘에 안 찔리게. 그다음에 멸균 소독. 자, 여기는 항상 시험에 나왔죠. 자, 멸균의 뜻이 뭐냐? 아포가 쉽게 얘기하면 포자, 예를 들어서 새끼라고 보시면 돼요. 아포를 포함한 병원성. 이거는 병을 고치는 병원 얘기가 아니죠.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병원성, 비병원성 모두 다 죽이는 게 멸균. 그래서 새끼까지
죽이는 게 포자, 아포까지 죽이는 게 멸균. 그래서 소독을 어떤 걸 쓰냐? 외과용 수술용 기구, 심장 카테터, 주사바늘, 그다음에 정맥 주사용 수액, 목에 삽입하는 물질은 다 멸균 소독을 하게 돼 있다. 자, 그거랑 또 시험에 많이 있는 게 소독, 그 다음에 무균, 이렇게 1, 2, 4가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소독은 뭐다? 병원성은 죽여요. 근데 아포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맥 IV 할 때 알코올솜으로 표피를 닦죠. 이거는 소독이에요. 즉 아포는 못 죽여요. 그래서 IV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감염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그 사람을 감염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IV 할 때 어떤 환자 보면은 거기가 빨갛게 골마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그래서 깨끗하게 주위를 넓게 해서 소독을 해드려야 된다. 그다음에 방부제 이거는 방부제, 살균, 정균, 요거는 기본 간호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방부제, 이거는 서식을 불리하게 만들어서 유해한 미생물 증식 발육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붕산수라고 하는데, 요거는 291 공중간호에도 나와요. 291. 자, 291 한번 보면은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방부제, 그래서 가공식품, 동물성 단백질에 흔히 사용한다. 세균은 죽이지 않고 환경을 불리하게 만들어서 성장, 번식, 억제한다. 그래서 요거는 보건간호에도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균, 무균도 시험에 잘 나오죠. 요거는 감염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병원 미생물이 없는 상황이다. 자, 이게 우리가 외과적 무균술, 내과적 무균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과적 무균술 이거는 수술하진 않지만 수술에 준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내과적 무균술 이거는 우리가 깨끗이 하되 우리 IV, IM 할 때 하는 식으로 알코올솜 쓰는 것도 우리가 내과적 무균술이에요. 즉 병원성 미생물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무균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감염, 아까 했었죠. 질병 일으키는, 즉 병원 물체가 내 몸에 들어와서 증식하는 거다. 살균, 이거는 말 그대로 세균을 죽이는 거다. 살균. 그 다음에 정균, 이것도 성장, 번식을 막는 건데, 우리가 기생충 있을 때 살균제, 정균제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8번, 9번, 요거는 격리 얘기예요. 격리. 자, 우리가 얘기하는 격리는 일반 격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표준 격리 똑같은 단어예요. 이거는 환자, 방문객,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자한테 적용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결핵 환자. 그러면은 자, 일반 격리, 표준 격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용어는 양압 격리다. 아니죠. 음압 격리. 음압 격리를 일반 격리라고 하는 거죠. 즉 환자 방 안에 압력을 낮게 해서 균이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음압 격리. 그래서 지금 코로나도 음압 격리, 음압 병실 만든다고 많이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역격리, 이거는 보호를 하는 거예요, 환자를. 그래서 이거는 양압 격리라고도 한다. 자, 여기는 민감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다. 여기선 그래서 어떤 무균술을 하냐? 내과적 무균술을 해야 된다. 내과적 무균술. 그래서 민감한 사람을
보호한다. 그래서 거기 예를 들면 화상 환자, 백혈병 환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험에는 이식 환자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장기 이식. 그래서 환자 병실에 압력을 높게 해서 밖에 있는 균들이 방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격리는 양압격리, 일반 격리는 음압격리 이렇게 해서 외워두셔야 돼요. 역격리는 내과적 모균술 적용해야 된다.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긴 없는데 동글뱅이 10 하나 적어두세요. 세척. 자, 세척에 이거는 이물질 제거, 이물질 처리, 이물질 제거 하는 게 세척이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설거지 하는 거 아니면은 소독하고 와서 세트를 세척하는 의미죠. 이물질 제거. 그래서 세척 후 소독을 돌려야겠죠. 이물질 제거 후에. 자, 그래서 그거 시험에 뜻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독.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소독 얘기했잖아요. 자, 소독 보면은 자, 2번 이상적인 소독제. 자, 어떤 걸 써야 되냐? 살균 효과 뛰어나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 하고 독성, 악취가 없어야 되고 인체에 무해하여야 되고 세척에 쉽게 제거돼서 잔류가 남지 않게 또한 물에 잘 녹고 취급 방법이 간단해야 한다. 재료가 풍부하고 값이 싸고 생산이 잘 되고 소독하려는 물품에 손상 주어서는 안 된다. 요게 잊을만 하면은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소독 부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소독포를 씌운 부분. 그 다음에 소독 가운을 입은 사람의 어디? 가슴과 허리. 그 다음에 소독된 가운, 소독된 장갑은 소독된 부위다. 즉 청결 상황이에요. 여기에 이물질이 묻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쌤들 소독할 때 나의 가슴과 허리에서 환자한테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소독된 마스크 착용한 얼굴은 소독 부위가 아니다. 즉 피부는 소독된 부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IV 할 때 IV 그 부위를 소독하는 이유가 피부는 오염 구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IM 할 때 그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닦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환자 간호 후 손 씻는 방법. 대야에 씻은 후 소독수가 들어있는 대야의 물에 손을 씻은 후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다시 씻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소독수에 담겨있는 물에 내가 손을 소독을 하는 거죠. 흐르는 물에 소독수를 묻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독수가 담겨있는 대야에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세척을 흐르는 물에 내 손을 다시 깨끗하게 씻는 거죠. 처음부터 흐르는 물에 씻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소독하는데 내가 그 대상자 욕창에 있는 이물질이 내 손에 묻었다. 그러면은 소독 다 하고 와서 소독수에 담근 물에 손을 닦고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다시 닦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분비물, 결핵, 객담. 요거는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자, 이거는 예를 들어 시험에 어떻게 나냐? 결핵 환자의 객담 소독의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면 답은 소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314페이지도 요 내용이 나오는데 요즘은 소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에 많이 나온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자비소독 금지 물품은 고무 제품, 상하. 왜? 열에 민감하니까. 자, 그 다음에 고무 제품은 어떤 소독? 이옥가스. 그래서 이따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재활이 가능한 결핵 환자, 가구, 침구, 서적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답은 일광소독이 답이에요. 일광소독. 버린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시험에 결핵 환자가 퇴원했다. 자, 가구, 침구, 서적은 어떻게 해야 되냐? 버린다. 그러면 틀리고
일광 소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 일광 소독하냐? 햇빛이 많이 나오는 10시에서 3시 사이에 자외선으로 소독한다. 왜? 결핵균은 햇빛에 약해요. 그래서 일광 소독을 하게 된다. 그래서 태어난 환자 병실에 있는 모든 물품은 다시 소독, 버리시면 안 돼요. 다시 소독 아니면 소독수로 닦는다. 자, 맨 밑에 표가 있죠. 두 번째 손가락 보면 종말 소독. 요거는 무슨 뜻이냐? 퇴원했다, 사망했다. 그러면은 하는 소독이 종말 소독이다. 그 다음에 여가 멸균법. 요거는 우리 병원에서 쓰진 않는데 혈청 약품 소독에 적합하다. 그래서 요거는 약 만들 때 제약회사에서 많이 쓰는 소독법이고요. 자, 이거가 138페이지에 퇴원 간호에도 요 8번, 9번이 나와요. 퇴원 간호에 138페이지. 자, 그 다음에 3. 멸균법 종류. 그래서 시험에 단골 문제죠. 자, 기역 고압 증기 멸균법의 특징은, 자, 첫 번째 점, 몇 도? 120도에서 30분 동안 소독. 즉 이거는 습열, 습열 소독이에요. 건조 소독이 아니에요. 습열 소독. 그래서 병원에서 제일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걸 왜 많이 쓰냐? 미생물과 아포가 죽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압증기 멸균 다 되면 삐삐삐 소리 나서 열면은 수증기가 확 나오면서 소독이 되죠. 그래서 습열이다. 자, 요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요약집은 없는데 무거운 것을 아래로, 그 다음에 꾸러미 크기가 너무 크지 않게, 즉 세로로 60cm 그렇게 정해놨죠. 왜 그러냐? 고압증기 멸균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무거운 것을 아래로, 꾸러미 크기가 너무 크지 않게, 즉 세로로 60.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구멍이 뚫리지 않는 방포에 두 겹, 한 겹이 아니에요. 두 겹으로 소독 물품을 싼다. 왜 두 겹 하냐? 골고루 김이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 두 겹이에요. 그래서 쌤들이 그 병원 가시면은 한 겹으로 안 쌓여 있고 두 겹으로 쌓여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꾸러미에 분명 날짜 기입하고 완전히 건조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통기시킨 다음에 꺼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기가 없이 닦아서 방포에 싸고, 반드시 뚜껑이 있는 거는 열어서 포에 싸야 된다. 그 다음에 외과 병원균 아포 형성균의 멸균에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경제적이고 이상적이고, 그래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쓴다. 그리고 어떤 걸 쓰냐? 수술할 때 사용되는 금속성 기구를 가장 많이 쓴다. 그리고 쓰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증기가 침투되면 곤란한 물품은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주의사항 보면은 거기 첫 번째 점 있죠. 그래서 고압증기 멸균 적용하는 거는 어떤 거냐? 가운, 면, 그 다음에 도뇨 세트, 여기 가로 열고 도뇨관 제외. 자, 이게 왜 그러냐? 도뇨관은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고압증기 쓰면은 이게 늘어져요. 그래서 도뇨 세트 할 때는 도뇨관 제외한 것만 소독 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린넨, 방포, 수술기구, 외과병동에서 쓰는 주사기, 요런 거를 고압증기에서 소독한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 꽉 채우지 않게, 그래서 세로로 60cm. 너무 꽉 채우면은 소독이 골고루 안 되겠죠. 우리 냉장고도 너무 꽉 채우면은 온도 유지가 안 되는 것처럼. 자, 세 번째 점, 분명 날짜를 방포 어디에? 겉에, 안이 아니라 겉에.
그래야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차곡차곡 채우지 않고 어떻게 증기가 침투될 수 있게 비스듬하게 차곡차곡 채우면은 소독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비스듬하게 채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끝은 벌려서, 그 다음에 날카로운 기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꺼주로 싸서, 왜도 시험에 잘 나오죠. 날카로운 기구는 꺼지 싸서 소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그 옆에 있죠. 무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고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거꾸로 놓고 물이 고이지 않게 소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환자 입원시, 요거는 입원 간호인데 감염병 환자가 입원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갖고 온 물품은 고압 증기 멸균 소독법으로 소독한 후 봉투에 넣어서, 그래서 소독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봉투에 넣어서 보관하고 퇴원할 때 다시 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감염병 환자 입원 시는 고압 증기 멸균으로 소독한 후에 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그 다음에 유효기간은 보통 14일. 그래서 2주 지난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용하지 않았어도 다시 소독해야 된다. 여기 시험에 잘 나오죠. 사용하지 않았는데 2주 지나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써도 된다. 이러면 틀리죠. 사용하지 않았어도 다시 소독해야 된다. 그래서 고압 증기 멸균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거는 습열이라고 그랬죠. 자, 이 건열. 자, 이거는 고온 증기가 침투되어 있지 않는, 즉 뭐를? 파우더, 오일 이렇게 예를 들어 놨는데 여기 더 있죠. 종이, 바세린, 연고, 유리. 그래서 이렇게 건열, 멸균하는 것은 그러면은 파우더, 오일, 종이, 바세린, 연고, 그 다음에 유리. 유리는 건열도 되고요. 자비소독도 돼요. 자, 니은 멸균 시간은 보통 다르나 120에서 140. 고압이랑 온도는 비슷하죠. 근데 3시간. 그 다음에 좀 더 온도가 높은 160도에서는 한두 시간.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사용하고 난 오염기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가위, 혈관, 겸자 이런 거는 겹쳐지는 부위에 오물질이 남아있어요. 왜? 틈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고 소독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으로 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 카테터 이런 것도 안에 이물질이 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물질 없애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관, 도뇨관 이런 거는 뚫린 데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오염된 장갑은, 고무장갑은 안과 밖을 잘 씻고 또 잘 말려야 돼요. 그래서 소독하기 위해서 중앙공급실 큰 병원은 중앙공급실이 있죠. 그래서 잘 씻고 잘 말린 후 앞뒤로 안과 밖을 고무장갑은. 자, 그 다음에 곡반, 퍼스펜이죠. 퍼스펜은 뜨거운 물에 넣어서 소독한 후 완전히 물기를 없앤다. 자, 이거는 어떤 곡반이냐면은 우리가 깨끗하게만 하면 되는, 즉 환자 가래뱉게 줄 때, 아니면 입에 구강간호, 입에 있는 이물질을 흘러나오게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곡반을 많이 쓰는데 그때는 소독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그때 뜨거운 물에 한번 소독한 후 물기를 없애고 쓰시면 돼요. 따로 기계에 넣어서 소독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쓰는 곡반은, 물론 소독할 때 아니면은 넬라톤 할 때 쓰는 곡반은 물론 소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피가 묻은 유리 제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소독제로 닦는다. 그러면 틀려요. 찬물로 씻은 후 더운 물과 비눗물로 닦는다.
이게 답이에요. 찬물로 먼저 없앤 다음에 따뜻한 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없는데 그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다음에 자비소독. 예, 자비소독 끓여서 하는 거죠. 끓여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집에서 집에 환자가 있다. 그래서 집에서 할 때는 자비소독을 하셔야 돼요. 자, 언제 쓰냐? 감염병 환자 식기 소독. 그래서 끓인 후 씻는, 이거는 끓인 후 씻는 거예요. 감염병 환자는. 왜냐면은 균을 먼저 죽여야지 되니까. 그래서 감염병 환자, 전염병 환자가 먹은 식기는 끓인 후 씻긴다, 아니 끓인 후 씻는다. 요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거는 364페이지에도 있어요. 364. 자, 언제 하냐? 기업 아포 형성균. 그래서 일부 바이러스까지 죽일 수가 있어요. 아포를 형성하는 균과 일부 바이러스를 제외한 모든 병원군. 그래서 소독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아포 형성균과 일부 바이러스를 빼고, 모든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일부 바이러스를 제외한 모든 병원균을 파괴시킨다. 근데 아포 형성균은 100도씩 끓여도 죽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고압 명균은 120, 160 온도가 훨씬 높죠. 그래서 고압증기가 없는 곳 가정에서 많이 쓰게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품이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그리고 끓기 시작해서 10에서 20분 동안 더 끓이는 거죠. 더 끓이는 거예요. 여긴 없는데 기름 묻은 소독 기구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용성 윤활제, 그거는 물에 녹긴 하지만은 잘 씻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비누로 씻은 다음에 깨끗이 닦아서 소독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름류가 묻은 기구는 비누로 씻고 깨끗이 닦은 후 소독한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디귿 유리 제품은 처음부터 찬물에 넣은 다음 끓기 시작한 후 10분간 끓여 소독한다. 처음부터 찬물에 넣고 끓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유리 제품이 아닌 것은 물이 끓기 시작할 때 소독기에 넣는다. 자, 우리가 애기 신생아들 젖병 소독할 때가 이렇게 하는 거죠. 끓기 시작할 때 살짝 담궈서 빼는 거죠. 그래서 디귿 유리 제품은 처음부터 끓이고, 유리 제품 아는 것은 끓기 시작할 때 기구에 넣는다. 자, 여기는 없는데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소독이 잘 되게 뚜껑을 덮고 하셔야 돼요. 뚜껑을 덮고, 소독기 뚜껑을 덮고. 그래서 넘치지 않게 물도 많이 넣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뚜껑을 덮고. 그 다음에 응급 상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소독할 시간이 없죠. 70% 알코올을 뿌린 다음에, 그래서 전직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술을 손이나 기구에 뿌리고 수술하게 되죠. 그래서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온, 그래서 여태까지는 고온이었잖아요. 저온 살균, 요거는 291페이지에도 있는데, 저온 살균 대표적인 게 우유죠. 우유. 그 다음에 예방주사. 예방주사는 담백 성분이기 때문에 고온에 하면은 담백약이 죽겠죠. 그래서 저온 살균 할 때 우유 예방주사액 소독한다. 여기 보면 뒤끝 있죠? 그래서 저온이 몇 도냐? 61에서 65도 30분 동안. 그 다음에 이오가스도 시험에 잘 나오죠? 에틸렌 옥사이드 줄여서 이오가스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줄 있죠? 인체에 유해하다. 인체에 유해. 자, 이것도 낮은 온도예요. 38에서 55도. 그래서 이건 저온 살균보다 더 낮죠? 38에서 55도. 그래서 냉멸균이라고도 한다. 고온, 습도에 약한. 그래서 예리한 기구,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예리한 기구, 내시경, 플라스틱, 그 다음에 고무 제품,
요런 거는 이오가스로. 그래서 쌤들이 병원에 근무하실 때 넬라톤 요런 거 보시면은 거기 포장에 보면은 이오가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넬라톤이나 아니면은 장갑 요런 거 보면은 이오가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장점, 열에 약한 물품을 멸균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미생물, 아포까지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오가스 멸균이라는 제목을 붙여놨죠. 그리고 부식이 안 되고 물품에 손상도 안 주고. 그래서 근데 단점이 있어. 단점. 비싸. 기계가 비싸. 그 다음에 멸균 시간이 길어. 얼마나 기냐면요, 요 멸균 요거는 4에서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걸려요. 그래서 보통 방근무번들이 많이 하죠. 돌리고 나서 아침에 소독기에서 빼야 되니까 4시간에서 8시간 걸리니까. 근데 또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유해하다 그랬죠, 인체에. 그래서 충분한 통기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방금번들이 소독기 돌리고 시간 돼서 내려가면은 뚜껑을 열어놓고, 그래서 충분히 오픈해 놓고 대입번들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유효기간이 좀 더 길어요. 4에서 보통 1년, 4에서 1년. 그래서 넬라톤이나 장갑 보시면 유효기간, 그래서 보통 1년으로 나올 거예요. 시험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멸균 끝났고요. 그 다음에 무균술. 자, 무균.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죠. 보통 치료, 간호할 때 하는 게 무균술인데, 자, 이동겸자. 겸자가 영어로 폴셉이죠. 이동겸자. 이거는 왜 이동겸자라고 하냐면은 드레싱카에 하나씩 있죠. 긴 거 롱포셉.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서 저기로 예를 들어서 꺼즈를 꺼즈통에서 빼서 드레싱 세트에 옮기죠. 그럴 때 이동겸자를 쓰기 때문에, 이동할 때 쓰기 때문에 이동겸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포셉자라고도 하죠. 병원에서는 트랜스퍼 포셉이라고는 잘 안 하고요. 포셉자라고 하고요. 겸자가 포셉이고요. 그 다음에 포셉 놓는 긴 통 있죠. 원통형. 그걸 우리가 자라고 해요. GAR. 그래서 JAR. 그래서 포셉자라고 하죠. 자, 이거는 언제 쓰냐? 시험에 잘 나오죠. 1번, 포셉자는 오염 방지를 위해서 몇 개씩? 하나씩만. 그 다음에 이 포셉자 통 입구 가장자리는 오염된 거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된 거죠. 그 다음에 3, 꺼낼 때나 넣을 때 용기 옆에 가장자리에 닿지 않게 수직으로. 그리고 이거는 며칠 쓰는 게 아니라 24시간마다 멸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 끝은 항상 아래로. 왜 그러냐면은 겸자 끝이 위로 가면은 겸자 끝에 있던 이물질이 위로, 포셉자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 위로 올라온 이물질이 다시 아래로 내려오겠죠. 우리가 쓸 때. 그래서 항상 겸자 끝은 아래로. 그래서 쌤들이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겸자 끝을, 포셉 끝을 항상 아래로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허리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 여기는 허리 아래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슴 위로도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멸균 영역은 어디다? 소독 영역은 가슴과 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보다 높으면 안 되고 허리 밑으로 내려가셔도 안 돼요. 그 다음에 6번, 멸균된 솜을 놓을 경우 겸자 끝이 금연에 닿지 않게, 그래서 살짝 떨어뜨리는, 직접 놓으면 안 되고요. 떨어뜨리는 방법을 하셔야 되고요. 기억, 주고받을 때는 겸자끼리 서로 닿지 않게. 그 다음에 꺼낼 때는 양쪽 면을 맞물린 상태로. 왜? 양쪽 면이, 바깥면이 오염된 거기 때문에 입구에 닿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물린 상태로 꺼낸다. 그 다음에 소독물품은 반드시
소독된 겸자로 포셉자로 꺼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독 물품 꺼낼 때는 겸자가 다른 곳에 닿지 않게 오염부에 닿으면 안 되죠. 24시간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겸자 들 때는 겸자 끝이 항상 손목보다 아래, 즉 밑으로 향하게 쓰셔야 된다. 아까 했었죠. 4번 겸자 끝은 항상 아래로, 똑같은 의미죠. 12번 이동 겸자 사용 시 이동 겸자를 꺼내다가 겸자통 가장자리에 닿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에 가끔 나오죠. 당장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이동 겸자를 겸자통에 뒤집어 꽂아 놓지 말고, 옛날에는 이랬어요. 뒤집어 꽂아 놓지 말고 보고한 후에 새거 꺼내서 쓸게요. 이렇게 얘기만 하면 돼요. 옛날에는 이걸 뒤집어 놨대요. 근데 지금은 물품이 많기 때문에 드레싱 세트에 요 겸자, 포셉자가 두세 개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바로 교체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뚜껑이 있는 용액 어떻게 하느냐. 1. 필요할 때만 열고 닫고 빨리 닫으셔야 돼요. 필요할 때만 열고 빨리 닫고, 소독병에서 소독 용액을 따를 때는 어떻게? 처음 거는 병 입구가 오염된 거기 때문에 처음 거는 버려야죠. 조금 따라 버리고, 그래서 입구를 한번 씻어내는 의미예요. 그래서 조금 따라 버리고 용액을 써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높이에서 10에서 15cm 높이로 용액을 드레싱 세트에 따라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통에서 꺼낸 물은 다시 넣지 않는다. 그 다음에 테두리는 오염된 거다. 소독 용기의 뚜껑을 들고 있을 때는 내면이 아래로 향하게, 근데 바닥에 놓을 때는 내면이 위로. 그래서 요거는 그림에도 잘 나오죠. 4번, 5번은 그림에도 잘 나와요. 그 다음에 5번 뚜껑을 여러 번 열다 닫다 하시면 안 되고요. 분량만큼만 꺼내서 쓰고, 그 다음에 소독 용기 위로 물건을 건네면 안 돼요. 왜냐면 오염이 되니까. 그래서 8번까지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 사각포, 사각으로 포장된 멸균포 개방 순서. 요거는 그림으로도 잘 나오죠. 맨 처음에 멸균된 날짜 확인해야 돼요. 유효기간 지난 거는 다시 소독해야 되니까 멸균 날짜 확인 후에 테이프를 뗀다. 그 다음에 어느 쪽부터? 먼 쪽부터 펴고,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 그래서 양쪽 거를 펴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쪽 연다. 즉 먼 쪽, 그 다음에 양옆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 다음에 가까운 것. 그래서 요것도 그림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집에 그림에 나오는 게 그 위에 4번, 5번, 그 다음에 요 소독포 개방 순서, 그래서 그림으로도 알아두셔야 돼요.